어머니도 실수하시네요. 그렇게 힘드시면 안 보셔도 돼요. 네. 이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추억을 더듬는 옥상에 누워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도착한 사연은요. 할머니라는 이름 뒤에 나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분의 글을 바탕으로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처음엔 그랬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너무 기뻐서 제가 먼저 그랬어요. 걱정 마라. 애는 내가 봐줄게. 그땐 정말 아무 계산 없었어요. 그냥 손주 볼 생각에 마냥 좋았으니까. 아들 내외도 또 우리 남편도 한시름 났죠. 아, 이제 애는 어머님이 봐주시겠구나 하고요. 저도 뭐 손주 없고 동네방네 자랑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고요. 근데 그 내가 봐줄게라는 말이 나중에 그렇게 무거운 말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던 거죠. 아이가 태어나고 집은 뭐랄까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기 침대, 유모차, 장난감, 옷가지들 온갖 아기용품들이 집안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다 예뻐 보였어요. 아, 우리 손주 쓸 거구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실 소파 옆 제가 늘 앉던 자리엔 아기 놀이매트가 깔리고 제 물건들은 자꾸 구석으로 밀려나고요. 며느리는 그걸 볼 때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집이 너무 좁죠. 습관처럼 말했지만 좀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다. 애기 키우는 집은 다 이런 거지 뭐. 속으로는 그래 이게 행복이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던 것 같아요. 손주를 돌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밥 먹을 시간도 빠듯해서 그냥 아기 보면서 부엌 식탁에 서서 대충 김치에 밥 한 술 뜨거나 아니면 그냥 굶은 날도 많았어요. 아이 보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물어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걱정 마. 사실은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대충 때운 날이 부지기수였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은 아무거나 되는 대로 걸쳐 입고 눈밑은 퀭하고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하나 사라진 기분이다. 할머니, 엄마 이런 이름 말고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 괜찮은 걸까? 유난히 아이가 보채고 울던 날이 있었어요. 뭘 해도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아줘도 울고 눕혀도 울고. 얘가 오늘 왜 이렇게 울지? 내가 뭘 잘못했나? 제가 막 당황하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애들 원래 그럴 때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근데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가 않고 이상하게 좀 불안했어요. 내 힘듦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날 밤에요. 꼬박 아이를 안고 달랬어요. 아이는 울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데 이게 아이를 달래는 건지 아니면 우는 아이를 보면서 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잠깐 베란다에 빨래 넘어간 사이에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봐요. 아기가 그걸 열고 나간 거예요. 어휴. 빨래를 다 널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없어요. 거실에. 심장이 정말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가야 소리치면서 온 집안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별별 무서운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누가 데려갔나? 어디 다친 건 아닌가?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구나.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복도를 막 두리번거리는데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아이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무서움이랑 안도감이 뒤섞여서요. 근데 그 순간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신을 놓으면 아이를 해칠 수도 있겠구나. 나 때문에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왔어요. 며느리 목소리 톤. 어머님, 오늘 별일 없었죠? 우리 애기 잘 놀았어요. 차마 바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낮에 아이가 문 밖으로 나갔었다고. 제 말을 듣던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도 실수하시네요. 아유, 그렇게 힘드시면 안 보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냥 침묵만 흘렀어요. 아들 내외는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고 저 혼자 식탁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서러워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도 사람이지.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눈물만 나고. 문득 친구 박 여사 생각이 났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박 여사한테 연락을 했죠. 오랜만에 만난 박 여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 뭔 일 있었지?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박 여사는 가만히 듣고 있더니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기도 딸내 손주 봐주다가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박 여사 목소리 톤. 너 지금 몸 힘든 건 둘째치고 마음이 더 아프지. 박 여사 목소리 톤. 근데 있잖아. 계속 그렇게 참고만 있으면 나중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돼. 너만 망가지는 거야. 박 여사는 결국 딸한테 더는 못 봐주겠다고 선언했대요. 처음엔 딸이랑 사이도 엄청 안 좋아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딸도 이해해 주더래요. 오히려 지금은 관계가 더 편해졌다고. 박 여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어요. 나도 말해야 하나? 나 힘들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근데 그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손목이 시큰거리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하고, 허리는 또 얼마나 아픈지. 걷는 것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이건 요추협착증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랬어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특히 애기 안는 거 조심하라고. 근데 어떻게 안 하나요? 손주가 울면서 안아달라고 팔 벌리는데. 아플 때마다 혼자 파스 붙이고 밤에는 찜질팩 끌어안고 끙끙 앓았어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말해요. 어머님, 우리 애기가 할머니 품에만 가면 잘 자요. 역시 할머니가 최고예요.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러다 나 정말 주저앉겠다 싶었어요. 아, 정말 한계의 상황이네요. 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어요. 그날 저녁으로 찜닭을 하고 있었거든요. 잠깐 아이 우는 소리에 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냄비가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연기가 온 집안에 자욱하고 그 소리에 놀라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뛰쳐나왔죠. 아들 목소리 톤, 짜증 섞인.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 있는데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왜 이렇게 정신을 놓고 계세요? 냄비를 치우려다 그만 뜨거운 손잡이에 손을 대었어요. 아야! 근데 아들도 며느리도 제 손은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아이한테 무슨 일 날 뻔했다는 생각에 저를 막 다그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서러워서 그냥 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화상 입은 손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나는 그냥 애나 보고 집안일이나 하는 실수투성이 늙은이 취급받는구나. 문득 돌아가신 외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애 키워줘서 나중에 공받을 생각이랑 아예 말아라. 서운한 소리만 안 들으면 다행이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사무치는지. 너무 외롭고 절망스러워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베란다 창밖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뛰어내리면 이 고통이 끝날까? 근데 무섭더라고요. 죽는 것도.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왔어요. 아무 말 없이. 핸드폰도 꺼버리고.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박 여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공중전화로 걸었죠. 제 목소리를 듣더니 박 여사가 그러더라고요. 너 어디야? 목소리가 왜 그래?
설마 너 야, 박용자, 정신 차려. 그만해 이제. 너 그러다 정말 큰일 나. 돌아갈 수 없는 선도 다 지나간 거야 이젠.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데 그래 살아야겠다. 그런 작은 다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 내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걱정했겠죠.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 이제 더는 애 못 보겠다.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의외로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럼 엄마 좀 쉬세요. 그 말이 고맙다기보다는 뭔가 좀 허무했어요. 내가 그동안 애쓴 시간들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너무 쉽게? 며칠 뒤에 며느리가 친정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외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기로 했다고요. 제 역할은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된 거죠. 마음이 좀 복잡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제가 밑반찬을 좀 만들어서 아들네 집에 가져다 주러 갔어요. 마침 사돈어른, 그러니까 며느리 친정 엄마가 와 계시더라고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앉아 있는데 사돈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돈 목소리 톤? 아이고, 사부인 그동안 애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사돈 목소리 톤? 근데 제가 우리 딸한테도 똑같은 말을 들었지 뭐예요. 엄마, 힘들면 안 봐도 돼. 그러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돈 목소리 톤? 내가 힘들어도 내 새끼니까 본다. 근데 너 혹시 그 말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한 건 아니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와,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사돈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어른이 먼저 가르쳐야 해요. 사람의 도리라는 걸요. 남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요. 그날 사돈 덕분에 마음속에 뭔가 작은 힘 같은 게 생겨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반찬통을 찾으러 아들 집에 다시 갔거든요. 집에 들어섰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거실에 있던 아기 놀이매트도 없고 벽에 붙어있던 손주 사진들도 많이 없어졌고 주방에 가보니 제가 가져다 줬던 반찬통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며느리한테 물었죠. 아가, 저번에 내가 준 반찬통들 어디 있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 톤? 아, 어머니 그거요. 집 정리하면서 그냥 다 처분했어요. 자리 차지해서요. 그 순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봤어요. 그동안 찍었던 손주 사진들을 쭉 보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그 수많은 사진 속에 제 모습은 거의 없다는 걸요. 어쩌다 찍힌 사진도 늘 배경처럼 희미하게 있거나 아이 뒤에 가려져 있거나 그러다 한 사진 속에서 제가 이름표를 붙여놓은 반찬통을 발견했어요. 박영자라고 쓴 제 이름. 그걸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나는 그냥 이름도 얼굴도 없는 그냥 할머니였구나. 언제든 치워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날 밤 손주 사진을 딱 한 장만 남기고 다 지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단발로. 미용실을 나와서 바람을 맞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가볍고 시원했어요. 뭔가 해방된 느낌이랄까? 그 길로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글쓰기 강좌를 등록했어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싶어서요. 첫 수업 시간에 강사님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제 이름을 말하는 순간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얼마 만에 제 이름을 불러보는 건지. 그 후로 매일 짧게라도 글을 썼어요. 제 감정, 제 생각들을요. 그러면서 마음을 조금씩 돌보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박 여사가 연극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거 한다고. 예전 같았으면 내가 무슨 연극이야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표를 예매했어요. 제 이름으로요. 이제 손주 사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기로 했어요. 나를 지키는 연습인 거죠. 연극을 보고 온 날밤이었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좀 어색한 목소리로.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우리 애기가 가끔 엄마 찾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갔냐고. 그리고 엄마, 그때 제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정말 죄송해요. 미안했어요, 엄마. 아들의 사과를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쉽지. 근데 아들, 너희는 나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 필요할 땐 찾고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안 보셔도 돼요 하고 마치 일회용품처럼 너희 나한테 그동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말한 적 있었니? 엄마, 사실 얼마 전에 집 정리하다가 엄마 이름 써붙인 반찬통 사진으로 남은 거 봤어요. 박영자. 그거 보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싶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됐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 듣고 싶다. 그 대신 네가 네 아이의 아버지로서, 네 가정의 남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지 그걸 나한테 보여줘. 그게 너희의 나에 대한 진짜 사과일 거다. 알겠습니다, 엄마. 노력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허전하기도 했지만 뭔가 정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뒤척이지 않고 깊이 잠들었어요. 평화롭게. 얼마 뒤에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조심스럽게 한번 뵐 수 있냐고요. 아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잠깐 망설였지만 나갔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거의 2달 만이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저 멀리서 아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와락 안기는데 그 작은 몸의 무게가 얼마나 그립던지. 아이는 그새 또 훌쩍 자랐더라고요. 제 품에 안겨서 제 목에 얼굴을 부비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냄새나? 제가 웃으면서 물었죠. 응? 무슨 냄새? 좋은 냄새야, 나쁜 냄새야? 좋은 냄새, 할머니 냄새. 아이는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아이랑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을 봤어요. 오랫동안 아이를 안고 씻기고 먹이느라 거칠어진 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손으로 뭘 잡아야 할까? 그 후로 아이와 몇 번 더 만났어요. 예전처럼 매일 보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보고 싶을 때, 아이가 보고 싶어 할 때. 그러던 어느 주말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저희만 생각했어요. 며느리 목소리 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부족했어요. 어머니의 시간과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 잘 키울게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을 차분히 이야기했죠. 그래, 너희 마음 알겠다.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 하지만 나는 다시 예전처럼 너희 아이를 정기적으로 맡아서 돌볼 생각은 없어.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돌봐야겠어. 내 시간, 내 인생을 찾아야지. 나는 더는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살고 싶어. 네, 엄마 말씀 맞아요. 저희가 너무 염치 없었어요. 이해해요, 엄마. 그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보고 싶게 만들어봐.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선을 다시 그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작은 기대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등록했던 글쓰기 강좌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과제가 나의 인생에 대해 글을 써보는 거였는데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할머니 목소리 톤 나레이션.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이름 없이 살았다. 누군가의 엄마로,
또 누군가의 할머니로 불리며 내 이름 석자는 잊고 지냈다. 하지만 잊지 않으려 한다. 내 이름은 박영자이다. 글을 쓰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뭐랄까 나 자신을 향한 위로와 연민의 눈물이었달까요? 요즘은요, 길을 가다가 누가 할머니 하고 불러도 예전처럼 움찔하거나 돌아보지 않아요. 아,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죠. 이제는 제 이름 박영자로 불리고 싶어요. 제 존재를 다시 찾은 기분이 들어요. 가끔 혼자서 제 이름을 불러봐요. 혼잣말처럼 영자야, 박영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정말 애썼다. 이제는 너답게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네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탓일까요? 물론 앞으로 또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관계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제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요. 제 삶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제 시간과 제 존재를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요. 음악 서서히 줄어들며 마무리. 네, 오늘 옥상에 누워서는 할머니라는 이름 뒤에 나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요. 특히 엄마 그리고 할머니라는 역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운 현실을 너무나 절절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쩌면 좀 늦었다고 생각될 때라도 자신의 이름과 또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용기,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요.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박영자님께서 결국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신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라 여러분 각자의 삶과 또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옥상의 두어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상의 누워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